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이미 제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있었고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등이 나서서 택지 개발 사업 또는 신도시 개발은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공영 개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 강제로 땅을 뺏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등이 있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때 수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걸 학계론에서는 공영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과정에서 저희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질문들 큰 의미 없고요. 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해서 앞에 뭐 수용제도, 선매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 파트에서는 자, 나온다라면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이 토지의 매매라고 하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 처분을 해야만이 이것은 유효한 토지 매매 계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만 누가, 자, 바로 지금 시군구청장이 매도인한테 당신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제도에서 선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 살매자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싫다고 할 수도 있다. 해서 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끝나게 될 것이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때는요 바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틀리게 내는 파트. 좀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 선매 협의에서 가장 전형이, 선매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하는 과정에 불구하고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했던 거, 지금 실제로 선매 협의 등을 통해서, 수용을 통해서 이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법 내용 하나 중에 될 텐데, 어찌됐든 지난번 시험에서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땅 사서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요 관련한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죠. 세종신도시, 세종시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세종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용까지 했는데요. 그 사업이 이런저런 국회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고 좌초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토지공사 입장은 별 그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가면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제 세종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축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건요 임대주택을 좀 싸게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 또 임대를 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파트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학계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법이라든가 수많은 법에서 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 구성할 때는 그 개별법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뒤에서도 문제 볼 때 몇 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법이 중간중간에 다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집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텍스트를 볼 것도 없이요, 그냥 용어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면 돼.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이 엽기적인 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좀 싸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준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로 문제 구성할 때 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출제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가리켜서 준공공해서 뭐 굳이 기억하자면 숫자 정도 8년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단기 뜨게 되면 4년 나오게 될 텐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용 파트에 제일 까다로운 파트에서 특정한 법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태. 왜? 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법을 다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만 대여섯 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 근래 출제 안 된 건데 기억을 하실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동네가 1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민간에서 임대주택 용도로 100호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2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상황을 봐야 돼. 단기적 상황하고 장기적 상황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당연히 낮은 임대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편 민간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도요, 지금 이게 100호 중에서 20호가 이쪽으로 이사를 들어가니까 공실이 비게 됩니다. 공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지나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그만큼 부족해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한 몇 년쯤 지나면 한 20호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폐지를 해버리겠죠. 용도 변경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들은 이런 낮은 임대료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파트를 갈 때는요,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뭐 지금 당장 공급받았을 때나 나중에 몇 년이 지나든 어차피 싸게 임차료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는 뭐라고요? 요 근래 안 나왔는데 어쨌든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하락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다? 다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단순화시켜야 돼. 읽어보면 안 돼. 뭐 단기적으로 공공이 어쩌고 저쩌고. 공공은 무조건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어떻다? 싸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임대료 상승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야. 해서 굳이 해석하면 공공임대주택 종류 등 관련해서 어차피 이 정도 갖고는 나중에 문제를 갖고 약간 찍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 될 텐데요. 경제적 효과. 작년에 이제 비슷한 주제가 주택의 저당의 유동화 이걸 가지고 전에 계속 종류를 물어보다가 작년 문제에서 저당의 유동화의 효과에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에 관련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효과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생각할 때 민간에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 단기를 신경 쓰면 안 돼. 그저 장기만 생각하면 돼. 자,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임대주택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 장기도 할 거 없이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임대료 낮은 혜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제발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키워드 단위로 가셔야 돼. 공공임대주택 듣게 되면 항상 장기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민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정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남는 게 외우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행하실 수 있어도 외우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미리 결론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공재 관련해서 딱 한 개 문장밖에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를 생산을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 딱 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30회 문제도 그냥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다 또 읽어봐. 읽어보고 이게 뭘까? 그 가당차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죽기 살기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닌 바에야 답이라도 외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다시 공공임대주택 하게 되면 일단 종류 물어볼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이 매입을 해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공공매입 임대주택, 그럼 준공공은 8년 이 정도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 4개를 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결론. 어차피 시험 문제 설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공공에 들어간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 또 단기적으로 민간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안 낸다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서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싸게 임대를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생활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주택수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바에야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별 효력은 없다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소득 증대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 소득을 증대시켜주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소득이 증대되게 되면은 알아서 집 사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도시 공간 구조론 이런 얘기할 때도 결국은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 또 하향여고, 상향여고 이런 얘기할 때도 결국은 이제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하게 되면 길게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혜택의 없다. 민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 이 정도가 직접적 개입에 관한 주제 3가지.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내용을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제목 3개 딱 외워서 이게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이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면 그것만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문제 가지고 몇 개 볼까요? 다음 주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자, 지금 외운 거 대입해야 돼.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자, 들어갔었죠? 이 내용으로서 수용제도와 선매제도가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 방식. 제일 어려운 형태 문제예요. 근데 요는 이거저거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4회 때는 어떤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 직접적인 개입 방식이다 라고 해서 1번 틀렸죠?
직접적 개입 방식은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이게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읽어보고 나서 이건 간접적인 것 같은데 이따위로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프레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계속 읽어봐.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 어떤 주제가 뜨게 되면 뭐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외우시는 거지. 문장을 뭐 다 보고 나서 이게 저런 것이고 저게 저런 것 이렇게 가시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똑같은 질문 다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해서 1번 바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럼 이제 부담금 제도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구제에서 가면 개발 부담금 정도가 될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 제도 이런 것들 뒤에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정한 주거 보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간접적 개입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점은 틀리게 뽑았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번 자, 개발 제한구요. 도시의 무지를 서는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큰 의미였고요. 그린벨트,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이라고 하는 거.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이라는 것이 그린벨트의 목적.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정부 시장 개입은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해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분양가 상한제 할 때 한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책정을 못하고 일정한 규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주택 공급량을 줄여버릴 수가 있고 줄여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택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자, 토지 비축 제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 오른표. 2번 질문이요.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 하여튼 하여튼 국어 아닙니다. 이게 개판이야. 이게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도 불분명해. 해서 하여튼 토지에 대해서 공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면은 이 토지 비축 제도의 효용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하여튼 완전 이게 학개론 파트는 골치가 아픈 게 국어를 너무 못해 애들이. 하여튼 그러다 치고 의미상 문제 안 되고요.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필요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시행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서 땅값 급등하기 전에 미리 좀 사두는 거 이게 토지시장 안정 또는 앞으로 개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지의 편중 현상으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신도시 개발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사게 되면은 어떻다 보상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미리 사두면 어떻다 조금 이제 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자 3번이나 4번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나중에 사면 비싸지니까 미리 사두도록 하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5번 자 이게 어려웠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서 효율성 해서 틀리게 구성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비축된 토지를 관리하는 거 이것은 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한다.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외울 수가 없다고요. 법만 어마무시해. 그중에 지문 하나 딸랑 따서 조문 하나 따서 출제가 됐던 주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요.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서 찍는 것이지 절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다 라고 할 것 해서 다시 자 직접 개입하는 제도이다. 정부자 앞으로 확대가 요구될 수도 있다. 왜 이런 거 하느냐. 나중에 사면 땅값 급등하고 등등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사도록 하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간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가서 간접적 개입 몇 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에 관련된 간접적 개입 사유를 몇 개를 보게 될 텐데, 이게 양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역지구제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주로 부동산 공법 국토기획법이라는 영역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 대비해서 되게 작죠. 얼마 안 되는 양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총 21개 등급이 있고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도시지역은 좀 이따 보겠지만 16개로 세분해 볼 수 있고 관리지역은 3개로 또 세분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만을 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는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인 것이 오직 하나만을 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용도지역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런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라는 개념. 근데 용도지구는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용도지역 간의 중복 지정은 허용되지 않고요. 용도지구 간의 중복 지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개발지형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경관지구, 경관보호, 방제지구, 재해 예방,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취락지구, 취락정비, 그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예방,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고도지구, 높이 제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목적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해서 아까 지문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는 용도구역의 종류, 개, 시, 수, 도, 입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돼. 의미를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일단 닥친 대로 외우는 겁니다.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요거 학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법에서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 시, 수, 도, 입 이런 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지문은 거의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다루기 위한 계획인데 기존의 용도 지역 위에다가 어떤 규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물론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되지 않고 문장 1개 정도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국토기획법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지역지구제 가장 핵심 이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해서 아까 주택지하고요 공업지가 엮여 있으면 섞여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토지 이용의 상충이 일어나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바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런 식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토지적성 평가 중요치 않고요. 우리가 공법할 때 오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이런 일정한 절차, 용도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요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이슈 안 되고요. 그냥 용도지역 지구제를 묶어서 지역지구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소위 부의 외부 요구를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 등을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거 요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허가구역의 지정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선매 협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런 식의 내용. 거의 이제 지문 하나짜리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주제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요.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필지, 지번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게 될 건데 국토부 장관이 먼저 전국에 50만 대표적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면 그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다시 단순화시켜야 돼.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된다. 그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이요, 자기 동네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의 공시체계, 가격 공시체계는 두 단계.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요, 전국의 자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적인 주택을 샘플을 뽑으면 그걸 우리가 표준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자기 동네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 용어 외우셔야 돼.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용어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하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전국의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매기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샘플 뽑아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주택 가격이라 부르고, 이거 뭐 하려고 매기냐? 나중에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하나하나 매기게 되면 이걸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는요, 아예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되고 그때 그 가격의 이름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잡으셔야 돼. 나중에 어차피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또 한번 논의를 하게 될 주제이긴 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할 때 이런 식이지, 지금 이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고,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 개별 주택 가격도 시군구청장, 이에 대응해서 표준주택 가격이나 표준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작년 문제에서인가 이 유치하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고 그랬나? 개별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고 그랬나? 그래서 이 체계를 물어보는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체계가 세팅되게 되면 뒤에서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이 가격 공시 관련해서도 몇 개만 살을 붙이면은 거의 다 쉽게 해결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공시제라고 하는 것은 저건 그거죠. 앞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기준점, 이게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해서 체계. 딱 요렇게만 나온다니까 주인공, 결정 공시의 주체, 그 다음에 그 이름 딱 요 정도만 구성을 하니까 이걸 문장을 외우고 자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해서 이게 작년인가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지금
별 의미는 없는데 이건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할 때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긴 얘기의 결론,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시군구청장을 신고 관청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했을 때 역시 30일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그 부동산 등 소지지 관할 신고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해서 가격 왜곡 문제를 좀 해소해 보자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됐든 실거래가 신고제가 됐든 결국은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직접적 개입,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 나중에 조세정책 이런 것들도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를 하게 될 주제가요. 요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간접적 개입 얘기가 옆으로 좀 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요 얘기 하나 나와 있네. 그래서 지금 개발 부담금 제도 아까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줄여서 얘들 아까 부담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조 똑같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불로소득이 있다. 갑자기 땅값이 급등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일정한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폐지가 됐다는 그 정책, 토지 초과 이득 세제,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토지 초과 이득 세제는 조세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금 내라고 했을 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물건 팔았을 때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런 개발 부담금을 냈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양도 차익에서 이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초세는 위헌이지만은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해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해서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등등등에 따라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소위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금액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 해서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불로소득이 있으면 일정한 금액 뜯어내고요. 그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거의 똑같은 구조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서 다뤄지고요. 우리가 개발론 영역에서 공부할 때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해서 정비법에서 분류 방식 머릿속으로 사실 생각해야 되죠. 제일 달동네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동네가 뭐가 된다? 재건축. 그래서 외울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저단이라고 해서
저소득, 단독주택. 하여튼 뭐 공부하실 일이 있어도 제발 읽지 마시고 그냥 키워드 단위로 끊어가셔야 돼. 그걸 읽어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개연성하고 대가리 몇 개 따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가능성을 생각하면 대가리 따는 게 훨씬 영역가가 높아. 왜? 어차피 대가리 따서 몇 개를 외우시게 되면 문제 보실 때 읽어보지 않고 키워드만 찾아보시거든. 그런데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게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로소득 엄청 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위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뭐 그런 거 나와. 자,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나타 소위 여기서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아까 토지 개발 부담금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재건축에 있어서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라는 것을 각각 부담금으로 환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건 국토부장관이라는 표현 쓰고 있고 국가인데 이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문장을 읽는 게 생활이 되면 개판 5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아파트를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불로소득을 이렇게 일정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삥을 뜯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기를 노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차피 잘못 투기 들어갔다가는 별로 남는 것 없이 부담금만 이빠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재건축이 뜰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어떤 규제도 없다.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이 나한테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바로 다들 투자하고 난리가 나게 될 것이고,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에서 가격 뛰어봤자 부담금으로 빡 다 삥 뜯기더라 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시장 참여 주체가 재건축에 몰빵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또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부담금 제도 하나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토지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아까 미리 땡겨서 설명드렸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자, 이 문장 외워봤자 크게 보태면 안 돼요. 주택 용지 일정 규모 초과해서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팔게 했던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물론 이제 이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폐지가 되는 이유는 뭐 이거야. 좋아. 뭐 택지를 많이 소유했을 때 팔게 한다. 그러면 왜 농지는 계속 많이 소유되는데 공장 용지는 왜 많이 소유도 되는데 상업 용지는 많이 소유도 왜 안 팔게 하는데,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면서 이건 이제 주택 정책이 하여튼 하나 이슈가 됐는데 요거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토초세라고 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제. 아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했었고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나중에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급부가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 지금 현행법으로 치면 마치 개발 부담금과 유사한 구조가 되게 되는데, 땅값 급등했을 때 그 일정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근데 세금은 내봤자 반대 급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한 과세다라고 해서 위헌 판단 나오게 됩니다. 토초세,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이따가 폐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이건 미국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개발권 양도제하고 개발 부담금을 자꾸 섞어서 지문을 구성을 해. 왜? 학생들이 이 말이 비슷해 보이니까 착각을 하거든. 이게 이제 마치 공법에서 개시수도입에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용도구역이라 하면서 꼭 장난칠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함정을 파듯이 말이 비슷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과 개발 부담금제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비교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권이라고 하는 권리 미국 제도이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토지를 단순화시키면 두 개로 구분하는 거야. 개발 가능한 토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대별을 해보면서 이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개발할 수 없는 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너 규제만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서 부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개발권을 자 규제받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서 이 사람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권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기본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이 좀 더 있으면 개발 가능한 지역의 땅을 사서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걸 이름하여 개발권 양도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미국에서만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제도고 전통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개발권 양도제. 그러다 29회, 30회 연속해서 택지 소유상한제, 토초세라는 이 개념을 끌고 지금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토지 정책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들 가지고 가볼까요? 용도 지역 지구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1번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뭐 그다지 큰 어려움 없고요. 이게 가장 본질이죠. 두 번째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답을 이걸 뽑았는데 이거 우리 기본 이론할 때 이렇게 외워달라고 해서 공법할 때도 외워달라고 했던 거 1 전단 2 전공 이렇게 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되고 단독주택 중심이 되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은 뭐가 된다? 2종 전용 주거지역. 좀 엽기적으로 냈던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용도지의 종류는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공법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아니 이걸 외우라고 1전단 2전공을 외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뭐가 된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될 테고 공동주택은 뭐가 된다고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미리 1전단 2전공을 일단 외워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못 외워. 여러분 1전단 2전공도 겁나 헷갈려. 그냥 몰빵하시는 거야.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 또 뭘 걱정을 해. 그냥 어차피 찍을 건데 어차피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1전단 2전공이라고 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에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몇 번째 지금 수업 이 파트를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나오겠어요? 나와도 또 어차피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21개 용도적인 종류를 다 외워서 쇼부를 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게 나중에 공법할 때도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전단, 2전공. 그래서 얘가 일단 틀렸고요. 나머지 이제 간단해.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이 한 수단이다. 이게 뭐야?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뭐냐면 주택하고 상가가 막 섞이고 있어. 개판이야. 그러면 사적 시장에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 그때 그걸 주거적 또는 상업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나열해 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용도 지역제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지정하면 필요하면 아까 고도지구 지정하고 방화지구 지정 이렇게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크게 4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전단, 2전공 등은 이 도시지역을 16개로 세분할 때 그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주거지역,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해서 답은요, 2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2번만 약간 헷갈리는 거야. 1번, 3번, 4번은 맨날 그냥 빤한 얘기를 지겹게 하는 얘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번, 3번, 4번 정도 숙달이 돼야 된다고요. 5번은 당연히 국토기획부 공부했으면 이걸 틀리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요. 해서 요렇게 지금 용도적인 정의 중에서 사실은 아주 어렵게 틀리라고 냈던 문제가, 이 문제는 2번을 알아서 푸는 것은 아니었고요. 나머지 1, 3, 4, 5를 소화를 해가지고 찍는 방식으로 풀었던 문제. 그래서 제가 정책론 관련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개별법의 내용을 직접 물어봐 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몇 가지 틀만 가지고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토지용 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고, 용도 지역 등을 가리켜서 토지 이용 규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1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해서 법에 예시하고 있고요. 행정 절차를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 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 뭐 이런 얘기랑 같이 던져주는 쓸데없는 지문이야. 2번 지문이요. 토지용 규제 등을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자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한다. 토지 이용 규제. 그러니까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주택만 지어, 상가만 지어 이런 식의 개념을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요.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등을 확보한다. 이건 이제 힘 뺄 거 아니고요. 몇 번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용도적 지구자, 토지용을 제한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집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해서 만약 상업적 지정되면 땅값 급등할 테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지정하면 땅값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뭡니까? 보전하고 보육성.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여기서는 좀 까다롭게 구성해서 도시, 지역 중에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용도지역은 크게 아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축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부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표. 해서 자, 이것도 깊이 있는 내용을 사실 물어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장 기본 물어보는 거야. 용도적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게 관리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관리에 대응하는 게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이 도시, 농림,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대별해 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문제 1전은 2전공 사실 어렵게 구성이 됐던 것이고, 이 정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도는 기억하실 것. 근데 공부하실 때 쓸데없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이따로 외워봤자 안 돼요. 항상 본인의 분수를 안다고 생각하셔야 돼. 많이 하면 무조건 잊어먹게 돼 있어요.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아까 용도적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하고 보호 육성 이걸 디테일하게 파버리니까 사실은 뒤에 얘기는 아무 쓸모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려웠던, 자 실수하기 좋았던.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을 다 보게 되면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기본 틀 아래서 움직이는데 그 기본 몇 개를 외우지 않고 적당히 이해해버리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주제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토지 정책 수단 중 자 점점점 직접적인 개입 방식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이런 게 뭐가 된다? 직접적 개발에서 수용 도시개발 사업 관리는 직접적. 그러나 금융지원 보조금 등은 어떻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 아니다.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아니지. 이건 개발 부담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격의 증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이제 좀 뜯어내는 것을 개발금이라고, 개발자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 놈들 얘기했어요. 미국 애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를 통해서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에서 개발권이라는 걸 부여하면 이걸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개발권 양도제. 보세요. 방금 봐놓고 이것도 헷갈린다고. 문제는 그 몇 개 되는 단어조차도 똑바로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한 번에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그럼 가능하면 하나를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게 지금 이제 이 학교론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중개사 시험 자체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도 별로 없어. 그 20%도 안 돼요. 근데 왜 다들 떨어질까? 이거 안 외워서 그래요. 안 외워서. 뭐 어렵고 쉽고 얘기가 아니라 안 외워서 그래. 그냥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그 애들 중고등학생가 보면 패가면서 이제 가르치죠. 쳐 외우라고. 근데 성인이다 보니까 다들 뭐 이해할 수 있다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어차피 시험은 본인이 보셔야 되고 몇 개로 정확히 몇 개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뭐 환수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말도 안 되죠. 개발권 양도자가 뭘 환수야. 다 보지 말고 주어 수를 끊어서 보시게 되면 개발권 양도자가 무슨 환수야. 개발 부담금이 환수가 되는 거죠. 2번 질문 틀렸고요. 토지 선매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 안에서요, 토지거래허가 신청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거래 우선해서 토지공사 등이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서 오른편.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뺏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이걸 바로 협의 매수라고 부르게 됐었죠. 그래서 선매 협의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뽑았고요. 자, 토지 적성 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자,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미 틀렸고요. 토지 적성 평가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적 뭘 정할까? 용도적 뭘 정할까? 이렇게 하는 용도직이나 지구를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토지의 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 등 공영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개발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거. 이건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공영 개발 사업을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마음대로 땅 토지 거래할 수 없게 막는 제도죠. 뒤에 개발과 보호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뭐냐면 토지 적성 평가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들인데 얘들이 그냥 막 섞어버린다고, 개발 부담금제하고 개발권 양도제를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아까 분명히 다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는 거지. 거의 이런 게 헷갈린다는 얘기는 몇 개를 외우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기본적으로 암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민법이 됐든 뭐가 됐든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본질적으로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고, 그죠? 학교도 암기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잔머리를 굴리냐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 게으름의 표상입니다. 이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답을 좀 쉽게 선매 협의 관련해서 뽑아냈었고요. 앞으로 선매비 틀리게 뽑아내게 되면 나중에 토지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선매비 관련해서는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할 수 있다. 이 얘기로 그냥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던 문제 해서, 자,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되면요. 자,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 환수하는 제도. 맞죠?
주어, 수로 끌어가면 되죠? 아까 이 비슷한 표현을 써서 개발권 양도제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문장을 중간을 뒤지게 봐버리면 뒤져버린다고요.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주어, 수로, 주어서로 끊어가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아는 게 없으니까 헷갈리지도 않아. 뉘앙스만 알아도 다 지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용도, 지역, 지구제. 자, 1번 답이 됐나요? 1번 답이 됐나요? 아니구나. 개발 부담금제는 환수 맞구나 해서 요건 옳은 표현 되겠고요. 2번, 자, 맨날 나오는 질문,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등을 위한 바로 법적 수단, 행정적 수단이다. 항상 깔려요. 아까는 이제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이거는 법적 수단이다. 이렇게 깔아놓고 있고요.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끄트머리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서 아마 옳은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절대 함정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 가지고 가시는 개발 부담금제는 환수하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점점점 양도할 수 있는 제도. 자, 이거 답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해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다 누구 한다? 시군 구청장. 해서 개별 주택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 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 수단이다 해서 다시 가야 되죠.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아까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수단. 그래서 이게 답 안 되긴 했는데 항상 지문 중에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거의 매년 지문 한 개씩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요즘엔 답이 좀 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매년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갖고 한 문제씩 구성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주제, 법령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 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택지 소유상한제, 토초세, 이건 어떻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뒤에서 논의할 텐데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29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두 가지는 시행 안 되고 있으니까 기억되고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0회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키워드 뭐가 된다? 시행. 그럼 아닌 걸 기억해야 되죠?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또 하나가 토초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1번부터 가볼까요? 해서 보니까 뒤에 봐!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문장 다 보지 마시고 뒤쪽 키워드 잡는 훈련 하셔야 돼. 주어, 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1차 시험 볼 때 시간 부족해 뒤진다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고. 시간을 만약 80문제를 다 푼 분은 거의 다 합격하십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 5%.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학교는 앞쪽에 볼 때부터 꼼꼼하게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를 확산을 방지하고 뭐 읽으면 아냐고. 읽으면 아냐고.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주어서로 끊어가게 되면 그게 아까 개발 부담금 하면 뒤에 환수하는 제도 이렇게 딱딱 끊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함정 안 판다고요. 지문 두 줄 넘어서면 무조건 주어서로 끊어가 있어야 돼. 그게 확률상 남는 장사야. 어차피 자기 분수가 80분 안에 80문제를 절대 못 푼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나중에 민법 10개에서 15개 다 날린다고요. 그럼 무슨 뭐 앞에 다 맞아야지 그 합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15개 문제 이상씩 못 풀면서 합격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가당찮은 짓거리라고. 그럼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주어서로 이거 훈련하셔야 돼. 이거 백날 제가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 근데 자기가 이 습관 안 고치게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 보러 가서 절대 70문제 못 풀어요.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론 같은 경우 자 중간에 함정 파는 거 현혹되지 마시고 주어서로 가다 보면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어. 그러면 3번 봐도 돼. 그래서 일단 국토부 장관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공포병 연계해서 어렵지 않고요. 자 2번 자 뭐라고 돼? 택지 나와 있죠?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대해서 뭐 나와 있죠? 택지 소유 상한제 얘기야. 근데 이건 읽어봐서도 안 돼. 왜? 전혀 말이 안 되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제도를요, 지금은 다 없다고. 도시계획구역이 뭔지도 모르시잖아. 이런 단어를 설명을 안 드렸다고 도시계획구역이란 걸. 지금에 있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거에 2001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이런 표현을 썼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택지 소유 상한 나와 있죠?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부를 왜 하냐고. 왜 앞에, 물론 거의 대부분 이것도 안 하지만은 29회 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금 토초세 요게 시험 문제 답이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면은 이 파트에서 뭐가 주로 요 근래 출제가 되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30회 문제 같은 경우는 택지 소유 상한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바로 이건 택지 소유 상한은 어떻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바로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 괜히 미련 있어 혹시 실수할까봐 또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져요. 무조건 이 문제 시험 문제 풀어가실 때는 정말로 80분 안에 80문제를 푸는 사람이 전국에 20%밖에 안 된다고요. 2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겁나 빨리 읽는 연습을 해봤자 절대 안 돼. 그래서 방법이 뭐야? 주어서로 끊어가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답이 뭔지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양이 많아서 쉽지가 않은데 그럴수록 답들에 좀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정부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토지 비축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건 토지주택공사고 비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용도지역제를 실시한다. 맨날 나온 얘기잖아. 법적, 행정적 수단 이 얘기랑 같이.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아니야. 유치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뒤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죠. 분조토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요거 자,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조토라는 개념. 그래서, 자, 요것도, 그러니까 1번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중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조토 이렇게 외워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밑줄 긋고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냥 당장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어차피 또 잊어먹겠지만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셔야지 남는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답 대놓고 주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런 거 틀린 사람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틀려. 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선입관이 없이 그냥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공포만 쌓이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설명해 주면 알았었는데 뭘 알기는 알아요. 알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 답을 1분 안에 찍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들의 지문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길이가.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주어서로 끊어 가셔야지 그 망할 놈 계산 문제 또는 공식 문제라고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할 수가 있다고. 물론 우리는 공식 문제조차도 미리 훈련해서 문제 푸는 과정 자체를 미리 암기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뭐 계산 문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해서 하여튼 시간 배분 문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주택정책 등 잠시 끝났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